교화 교장의 거꾸로 지우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우주론을 배우는데요.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어떻게 탄생해서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이런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이 우주론입니다. 먼저 우주론에서는 대표적으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있는데요. 둘을 비교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두 우주론 모두 기본 전제는 허블 법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허블 법칙에 따르면 우주는 점점 팽창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럼 반대로 시간을 뒤로 돌려보면 과거의 우주는 작았을 거다. 그래서 우주는 아주 작은 점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우주는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주의 크기는 커지는데 은하가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우주의 크기가 커짐으로 인해서 은하가 이렇게 세 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은하가 세 개가 이렇게 추가가 된다는 것이죠. 우주의 빈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즉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주에 있는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크기도 커지고 질량도 커지고, 즉 부피도 커지고 질량도 커진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 밀도는 어떻겠습니까? 밀도는 일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주가 커짐에 따라서 우주의 온도는 내려가게 되는데 새로운 물질들이 탄생하면서 우주를 계속해서 뜨겁게 데펴주기 때문에 밀도도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해지는 그런 우주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정상 우주론입니다. 자, 이에 반해 빅뱅 우주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폭발 우주론이죠. 자, 대폭발 우주론에서는 어떻게 우주를 설명하고 있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우주는 작았는데 점점 커진다. 즉 우주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라고 설명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주의 크기가 이렇게 작을 때 은하가 3개가 있었는데 우주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면은 은하는 여전히 3개다. 그러니까 새로운 은하가 탄생하지 않는다. 무에서 유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즉 얘는 우주의 크기가 커지지만 질량은 계속해서 일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크기는 커지는데 질량은 같다. 즉 부피만 커지고 질량은 그대로다. 즉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결국에는 감소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지 않고 계속해서 팽창하면서 식어가기만 하기 때문에 우주의 온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대폭발 우주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뱅 이론이 바로 이것이죠. 자, 과거엔 이 두 개의 이론이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으나 현대에 와서는 대폭발 우주론이 사실상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설로 받아들여지려면은 그런 이유가 있겠죠. 바로 대폭발 우주론의 증거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대폭발 우주론의 증거 첫 번째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한 점에서 빵 하는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해 져버린 거예요. 이 점에서 점점 우주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졌을 겁니다. 가로 속에는 지금 시간에 따른 흐름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우주의 그 진화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커짐에 따라서, 자, 좀 쓰면서 할게요. 대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최초로 쿼크가 탄생을 하게 되죠. 쿼크라는 것은 바로 경입자들이었죠. 경입자와 쿼크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랬다가 시간이 더 지남에 따라서 이 쿼크들이 이제 우주가 식으니까 서로 달라붙게 되면서 여기서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었죠. 자,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서 우주가 더 커지면서 우주가 더 식음에 따라서 양성자나 중성자 이런 것들이 서로 합쳐지게 되면서 원자, 핵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서 시간이 지나서 우주는 더 커지겠죠. 자, 근데 이때 원자핵이 탄생한 상태에서의 우주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자, 원자핵을 플러스라고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원자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핵들이 있는데 이때 이 우주에는 원자핵뿐만 아니라 또 전자들도 있죠. 왜냐? 최초로 탄생한 경입자 중에 전자도 포함되어 있죠. 자, 이렇게 원자핵과 전자들이 막 마구잡이로 있던 시대였어요. 이때의 우주는. 그러니까 이 원자핵까지 만들어진 우주의 상태에서는 어땠냐면, 자, 폭발이 일어나면 빛이 발생을 할 텐데 그 빛이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 수많은 원자핵과 전자들에 의해서 이 빛들이 다 가려집니다. 막혀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우주 밖에서 이 우주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우주 밖으로 빛이 새어나오질 않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우주 밖에서 우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원자핵까지 탄생했을 때까지의 우주는 불투명한 우주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빛이 투과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빛과 이러한 물질들이 아직 분리가 되지 않는 우주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이 원자핵 온도가 더 식어버리면 이 원자핵들과 전자들이 서로 결합을 하게 돼요. 자, 그럼 그게 바로 뭐죠?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전자들이 원자핵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바로 우리는 드디어 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원자가 탄생을 하게 된 시점이 언제였냐면 바로 우주가 탄생하고 나서 약 38만 년 후입니다. 약 38만 년 후에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 정도가 되었을 때, 이때부터 원자가 탄생을 했고요. 이렇게 원자가 탄생하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 갇혀있던 빛들이, 이 원자들이 탄생한 후에는 더 이상 막고 있는 것들이 없어요. 원래는 마구잡이로 막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차곡차곡 쌓여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사이를 틈을 지나가면서 빛들이 서로 딴 데로 방출되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우주 밖에서 이 우주를 보고 있으면 이제는 쳐다볼 수가 있는 거죠.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38만 년 후 때부터의 우주를 뭐라 부르냐, 바로 투명한 우주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명한 우주는 원자가 형성되었을 때부터 투명한 우주가 되었고요. 빛과 물질들, 드디어 얘네들이 분리되기 시작한 우주였던 거죠. 이때 나오기 시작한 이 빛들은 우주 전체의 공통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순간에 동시에. 이 빛들이 우주 곳곳에 퍼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동시에 나온 빛이니까요. 그래서 이 빛들이 바로 우주 전체에 깔려있는 빛이기 때문에 우주의 배경이 되는 복사에너지,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이때 나온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도 우주 곳곳에 깔려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찾으면 되겠죠. 우주 곳곳을 봤을 때 다 똑같은 복사 에너지가 발견이 되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시간이 더 많이 흘러서 우주가 더 커졌고, 자, 정리하면서 해볼게요. 현재는 우주의 크기가 더 커졌고,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는 더 낮아졌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우주의 온도는 약 2.7K 정도로 낮아졌을 거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지 않았는데 사실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걸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빈의 변이 법칙은 이 온도와 이 온도에서 최대 에너지를 나타내는 파장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에요. 근데 이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하면은 온도가 약 2.7K 정도가 된다면 이때 최대 에너지를 나타내는 파장 람다 맥스는 약 7.3cm의 마이크로파일 것이다 라고 계산식이 나옵니다. 자, 우리 빈의 변이 법칙을 모르더라도 이 사실을 그냥 알면 됩니다. 우주의 온도는 현재 약 식어서 2.7K 정도로 식었을 것이고, 원래는 3000K였던 거죠. 3000K에서 2.7K로 식었을 것이고, 이 정도의 온도라면 이 복사 에너지는 약 7.3cm에서 최대 에너지를 내뿜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계산에 의해 나온 거예요. 이론에 의해서. 자, 그럼 우리는 이 이론에 의해서 나온 이 7.3cm의 마이크로파의 이 복사 에너지를 우주 곳곳에서 다 발견되는지 관측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관측에 성공을 했어요.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통신 시설을 점검을 하다가 통신에서 자꾸만 잡음이 발생하는 걸 찾다가 우연히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우연이었어요. 어쨌든 관측 결과와 이론이 일치했다. 그 말은 빅뱅 이론이 맞구나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죠. 선생님 생일은 10월 9일입니다. 한글날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폭발 우주론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바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인데요. 대폭발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은 서로 거의 비슷합니다. 질량도 비슷하고 그 이루어져 있는 구성 자체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양성자는 중성자로 변하고 중성자는 양성자로 변하고 서로 왔다리 갔다리 변해요.
자, 근데 이렇게 변할 때 어떤 과정이 변하냐? 양성자는 에너지를 추가로 더 받게 되면은 중성자로 바뀌고요. 반대로 중성자는 에너지를 내뿜으면 양성자로 바뀝니다. 자, 근데 우주 탄생 초기에는 아주 고온이었어요, 우주가. 그러니까 주변에 에너지가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서로 바뀌는 게 아주 쉬웠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비율이 1대1로 거의 똑같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폭발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의 온도는 줄어들어요. 우주의 온도가 식어버려요. 그렇게 되다 보면 주변에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이 과정이 잘 안 일어나게 되죠. 반면에 중성자가 양성자로 될 때는 에너지를 그냥 자기가 내뿜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양성자의 숫자는 증가하고 중성자의 숫자는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과정을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왼쪽 그림과 같이 양성자가 14개 정도 만들어질 동안에 중성자가 2개 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양성자 혼자 있는 것을 우리는 수소 원자핵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수소 자체는 양성자 하나만 있어도 수소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양성자는 14개고 중성자는 2개인데 문제는 이 양성자 2개랑 이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해버려서 얘네들이 이렇게 뭉치게 되면 이게 바로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면 자, 이거 하나가 수소 원자핵 하나라 그랬어요. 그럼 수소 원자핵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입니다. 수소 원자핵이 12개가 만들어질 동안에 헬륨 원자핵은 1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정리해 볼게요. 자, 수소 원자핵의 비율 12개일 때와 헬륨 원자핵의 비율을 따지면 헬륨 원자핵은 1개죠. 자, 12대 1의 비율이에요. 자, 즉 개수비를 따지면은 12대 1인 것인데 얘네들의 질량비를 따지면 헬륨 원자핵은 수소 원자핵보다 4배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즉 수소 원자핵의 질량을 10이라고 하면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다시 말하면 3대 1이 되는 겁니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론적으로 계산해보면 저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현재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어떠냐? 바로 3대 1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말은 빅뱅 우주론에서 구한 질량비와 현재 실제의 질량비가 일치한다? 그러면 대폭발 우주론이 맞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